안녕하세요. 도시개발론을 강의하게 된 이재철 강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좀 짧게 나가고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그, 제가 강의를 올리는 날 일시를 정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 들으셔야 되고 그 당일날 댓글을 달아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9시 반에 그 단톡방에다가 그 학번 이름, 그러니까 학과 학번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단톡으로. 그러셔야지 그 모든 게 다 완성돼야지 출석으로 인정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아마 과제는 가끔 있을 겁니다. 잠깐씩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그 대부분 학생들이 학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는데 제가 학점을 일부러 까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해달라는 걸 충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 보실 때 본인들이 좀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본인 생각을 잘 적어 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 막 그 교수님 저는 뭐 열심히 적었는데 왜 이런가요? 그러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성적을 매기면서 이제 시험 본 거를 이제 채점을 하면서 보면 인터넷을 긁거나, 제가 그래서 지난 학기엔 제 강의 자료를 안 드렸어요. 그 지지난 학기 봤더니 강의 자료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자기 생각 한 두 줄 적고, 저는 많이 적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은가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본인 생각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뭐 어디 책을 보시던 뭘 보시던 적으셔도 돼요. 대신 본인 생각이 좀 많이 논리적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적으신 분들은 점수를 이렇게 좋게 받기는 힘드실 거예요. 음, 그런 걸 명심하시고 수업에 임하여 주시면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뭐 성적을 나쁘게 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시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도시개발이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 도시개발이란 무엇일까요? 도시 플러스 개발, 이렇게 두 단어를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도시, 요새 재생,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도시를 왜, 무엇을 얼마나 개발을 하고 재생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왜 도시를 개발하고 재생을 할까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들리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부족을 해서 직근같이
뭐 집값이 오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서 공급 정책을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던가, 그리고 또 나왔듯이 그 공급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 재 그러니까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여지껏 서울시에서 묶어뒀는데 그걸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급량을 맞추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뉴스 같은 걸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묶어놨던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해주게끔 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지까지 서울시에서 많이 막아놨던 게 그 오래된 아파트의 재개발에 대한 건데, 뭐 음, 이게 좀 되게 미묘해요. 이게 재산권이 섞여진 일이기 때문에 여지껏은 박원순 시장 때는 뭐 어쨌든 뭐 그 임대주택 얼마 이상을 줘야 되고, 또 뭐를 뭐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집단 공급하던 열 그 지역 난방을 하던 그런 건물의 그 굴뚝 이런 걸 하나 남겨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파트 한 동을 남겨서 우리가 미래에 뭐 그 우리나라의 건축에 대한 역사를 알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재개발할 때 꼭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고민을 많이 느꼈어요. 왜 아파트 한 동을 뭐 남겨두게 된다면 그만큼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가 어렵겠죠. 그러기 때문에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음, 그래서 그동안은 개발을 미루고 협의를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해 왔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는 어, 서울시와 이야기를 해서 어, 뭐 그린벨트나 이런 데를 안 건드리는 대신 그런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는 도시 개발, 도시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단어가 두 개로 돼 있으니까. 도시란 어떤 걸 도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럴 때 학생들이 대답이 들리면 좋은데, 안 들리고 있군요. 자, 도시란 뭐 우리가 정의적으로 인간 활동에 직접적으로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뭐 지역,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재화 및 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 소비 활동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것. 소량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뭐 시골이나 이런 곳들, 뭐 이런 데들이 있을 수 있고, 도시는 어쨌든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역할은 제조업이나 활동 기반 플러스 소비자가 뭉쳐 있는 곳. 근데 우리는 요새는 조금 더, 요거는 한 19세기, 20세기 정도 어, 제조업의 활동 기반이라는 것, 제조업을 우리는 위성 도시나 이런 걸 만들어서
뭐 무슨 공단 이래서 좀 다른 쪽으로 떨어뜨려 놓지만 그 옆에는 항상 도시가 붙어 있게 돼요. 뭐 시와 공단 옆에는 안산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있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주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역 같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농업혁명, 도시의 태동. 그 우리 신석기 시대에는 도시가 아니라 집단 촌락 정도였겠죠. 근데 한쪽에 이제 정주하고 농업을 기반으로 살면서 그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7세기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 성장을 하고 대도시화의 기반을 갖고 20세기 후반에는 정보기술혁명으로 도시 산업활동의 다양화, 첨단화, 고도화, 연계화, 소프트 융복합이 일어났고 그래서 UCT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를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통 4대 문명이라 그러는 곳은 다 강가 위주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고, 음,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강가에 모여 살면서 농업이 필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산 활동이 이게 좋기 때문에 농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제 생각에는 각 학자마다 좀 틀리지만 그 여러 군데서 채집 활동과 그 뭐 사냥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음 그런 비옥한 옥토에서 이렇게 그 무언가 씨앗을 심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서 농업이라는 것들을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일어난 게 농업혁명이라고 봐요. 왜? 그 좁은 이게 여러 산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그 강가 근처에서 일정 토지에서 사람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음식을 대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농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치, 이게 힘들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산을 얻을 수 있는 농업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필연적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요거는 각 학자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 우리는 변화를 겪는 거죠.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갖게 되고, 도시의 변화, 탈공업화, 생산 서비스 중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단, 이런 그 제조업의 활동 기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따로 하나로 묶어서 도시화 시켜가지고 그쪽을 특성을 만드는 것이죠, 아예. 그래서 시와 공단, 무슨 공단 이러면서 왜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공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안 좋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도 그쪽 지역 뭐 이런 곳쪽에서 좀 머물 수 있고 사람이 정주하고 거주하는 공간까지 안 부딪히게 하려는 노력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18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요런 음,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 다음에 지식 기반의 뭐 구로 디지털 산업 단지라던가 지금 네이버나 이쪽 뭐 첨단 산업 뭐 이렇게 뭐 11번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모여 있죠? 판교 쪽에 모여 있죠. 뭐 그런 식의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어 좀 덜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단지들을 산업단지, 공업단지가 아니라는 산업단지라는 형태로 조금 더 그 밀집식, 밀집하고 그 도시에 근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도시의 정의를 이렇게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는 개발, 디벨롭 정의를 한번 알아보시죠. 자, 일본의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 일본법을 기본으로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일본 이게 침략하고 이런 것들은 납부되는 건 알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역사상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자체가 일제시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본법을 기본으로 가져와서 이제 좀 바꿔서 만든 거예요. 자, 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일본도 처음에 그 영국이나 이쪽 유럽 쪽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래서 영국 71년에 도시농촌계획법에 의해서 음, 이제 개발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그게 정착하면 마을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개발, 지표 혹은 지하의 건축물, 토목공사, 채광행위, 토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개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그 그러니까 이 토지에서 기타 지역 건축물로 인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발이라는 것과 우리는 또 한 가지 계획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계획 허가, 플래닝, 뭐 프리즈먼스, 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이제 받아야 되는 계획과 허가 없는 이제 개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놨어요. 왜? 뭐 살고 있는데 저기서 금 나온다고 이렇게 막 갑자기 뚫고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이래서 채광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잘 살고 있는데 막 토목공사를 하면서 막 나무를 다 싹 밀어버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살기 힘든 뭐 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토지에 다른 적치물을 쌓아가지고 옆에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적치해서 사람들이 살기 이제 힘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개발 뭐 우리나라 지금은 좀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서울 시내도 난지도라 그래서 그 지금 상암동 위쪽으로 해서 그 공원 있는 쪽이 옛날에 쓰레기를 쌓아놨던 곳을 이렇게 매립했던 것을 공원화 시켜가지고 지금 막 거기서 가스, 메탄가스를 뽑아서 지역 난방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뭐 그 예전에는 그 난지도 지역이 되게 냄새나고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좀 뭐 싫어하는 공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공원으로 개발되면서 그쪽이 오히려 그 집값이 상승했죠. 이런 식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건축을 했던 거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살고 있는 집가나 이런 것들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 행위라 그래요. 뭐 각종 물리적인 공사 행위, 중대한 용도 변경 행위, 매립 지었다가 그게 공원으로 바뀌면 집가가 상승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음, 건축물의 건축,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채광행위, 토지에서의 기타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계획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재건축 구조 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지표, 지상, 공중, 지하 시설의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계획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건축물 내부의 개보수 및 변경은 제외. 요거는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이겠죠. 어쨌든 개발이란 물리적인 공사행위 플러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거 이제 도시 내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을 보면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통제하고 있죠. 설계상으로 계획을 해서 여기는 어디까지 가능한 지역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그 개발을 보려면 일본의 도시계획법을 알아야 돼요. 제4조 12항에 보면 개발 행위는 건축물의 뭐 특정 공작물을 건축물,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토지 구획을 형질 변경하는 행위라고 돼 있고 개발 행위 허가제의 규제 대상은 포괄적인 개발 계획 개념을 파악한 게 그쵸. 요거를 예전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단위가 되게 작았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조선시대에 서울, 한양이라는 곳은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죠? 한양이라는 곳은 사대문 안을 우리는 한양, 수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서울, 옛날 한양의 몇 배가 커졌죠.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리고 뭐 생활권이라는 경기까지 포함하면 그 한양, 옛날 한양에 뭐 한 100배 이상 커졌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이라고 봤을 때는 각 그 시대마다 도시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뭐 지금 예전에 그 한양이라는 곳을 봤을 때는 아 얘가 이제 뭐 천년을 갈 도시다 이렇게 보고 거기다 한양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서울은 그거에 뭐 한 50배 이상 커지고 거기에 뭐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뭐 좀 다양화돼 있죠. 도시도 커지면서 분업화돼 있는 것이죠. 상암지구 이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거기는 미디어 센터나 뭐 그 우리가 방송국 이런 것들이 주로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여의도나 영등포 이러면 거기는 국회나 정치인들 뭐 이런 쪽이 많이 모여 있고 뭐 종로 이러면 금은방 막 이런 것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의 보험은 보이지만 그 당시에 개발 행위 허가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 행위 허가제로 간접적으로 개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는 건축물 또는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다음에 여기서 형질 변경 중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이거는 또 예외예요. 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이런 거는 좀 장려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라고 얘기는 안 해요. 어차피 논밭을 만드는데 그걸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뭐 거기다 뭐 공원을 만든다 이런 거는 또 개발 행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토속의 채취, 뭐 우리가 광물을 채취한다거나 뭐 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을 깎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발 행위에 들어가고, 토지 분할, 필지가 하나였던 것들을 두 개로 나눠서 건물을 두 개를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개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건 지역 안에서 그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내가 저기 뭐 미사리나 양수리 쪽에 논밭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건축 회사를 하는데 미래에 좀 쓸 물건들을 거기다 뭐 옮겨서 좀 쌓아놨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는 거예요. 행위로. 그런 것들을 한 달 이상 방치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는 개발 행위로 보고 있죠. 이거는 광의의 이제 개발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영국과 한국의 개발 행위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공통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토속 채취, 물건 적재에 관한 거는 이제 같고,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건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중대 변경, 건축물의 철거, 재건축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국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불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은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개발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좀 그거보단 좀 작은 범위를 가지고 도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 개발이란 무엇이냐?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 공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개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새로운 시가지 조성, 기존 시가지 정비나 재개발,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 재건축, 토목 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구획 및 현질 변경, 토속의 채취, 물건 적재죠. 물건 적재, 건물 또는 토지 이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도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우리나라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개발 행위의 개념.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최상위법이죠. 우리 일명 국계법이라 불리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 이쪽 업종 사람들은 국계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토지 형질 변경.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제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채취. 산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깎아가지고 딴 데 메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덤프트럭 이제 포크레인으로 그 흙을 퍼가지고 날르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그런 것도 개발 행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요거는 건축법 제 49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 필지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분할하는 경우. 큰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뭐 하나의 그 큰 필지가 있었는데 너무 크니까 아 이거 내 아들한테 뭐 반 잘라서 줘서 나눠주자 이랬을 때 그럼 뭐 반 나눠서 건물을 두 개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해야 되니까 얘를 건축물을 멸시를 시켜야 되겠죠. 부시고 없앤 다음에 토지 분할을 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물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포함돼요. 자, 도시개발이란 도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아까 똑같죠? 도시 공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개발 행위로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과 기존 시가지 정비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요. 개발 행위는 건축물 건축 또는 재건축, 토목구조물의 설치, 토지 구획 및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 적치를 하는 행위, 건축물 또는 토지 용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얘기하는 도시 개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각 학자들 박재길, 송기찬은 도시개발이란 아직 도시적 형태의 기능을 갖춰나지 않은 토지를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시 용지에 대해서 도시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 요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 안건혁이라는 학자는 아직 도시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단지 뭐 신시가지 조성, 신도시 개발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함해서 이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계에서는 아예 못을 박았죠. 도시가 성장,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 창출, 생산, 공급하는 행위로 도시 외곽 지역이나 농업용지, 비도시 지역, 용도의 토지를 택지 등으로 도시적 토지로 전환하거나 기성시가지에서 기존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방식. 요거는 아까 얘기한 재개발에 관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도시개발이라 한다. 그 다음에 도시 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의도적 행위로 협의의 도시개발은 물리적 측면이나 신개발, 재개발과 같은 도시 공간 개발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누가 뭐 했다 이렇게 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넣어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도시개발의 개념과 범위, 정의와 범위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도시개, 도시개발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일반적 정의로는 도시의 변화,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는 대부분 다 이제 도시개발로 보고요. 광의 개념으로는 도시 성장을 관리하고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사회의 모든 개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협의의 개념으로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신개발, 재개발과 같은 도시 공간의 개발 조성에 의한 건축에 의한 개량을 얘기하고 있고요. 도시 개발의 범위는 광의 범위는 아직도 도시적 형태나 기능을 지니지 않은 도시의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협의의 도시 개발의 범위는 도시 개발의 범주에서 토지 이용, 용도만을 부여하여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계획적 개발 체제 속에 진행되는 개발. 뭐 우리가 그 예전에 한 마을이 생기는 거는 자연 불악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의 뭐 저런 것이 없었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서로 친근한 사람끼리 모여서 살고, 왜 그것들이 울타리를 치고 살고 이러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런 개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미리 어떤 도시든 간에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는 주거지역 몇 프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 몇 프로, 뭐 공업지역은 요새 잘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준상업지역, 뭐 그 다음에 뭐 구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지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도로폭과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개발의 정의는 도시의 변화,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의도적 행위를 함으로써 협의의 도시 개발은 물리적인 측면, 신개발, 재개발과 같은 도시 공간 개발을 의미한다. 아까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여러 학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아예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왜 여러 번 하냐? 아시다시피 나중에 뭐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자,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공간 생산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개발이란 무엇이 있다고 얘기했죠? 복습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첫째, 기억나세요?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의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세 번째, 토지 용도를 전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개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거죠. 어반 디벨롭
디벨롭먼트라고 얘기해서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은 왜 필요할까요? 그럼 당연히 도시가 성장, 변화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필요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도시의 성장을, 도시가 성장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 공간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시와 도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공급 수단으로서 도시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본격적인 도시화란 무엇이냐? 그럼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율 속도가 빨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뭐 1800년대는 1.8%, 1990년대는 5.5%인데 1950년대는 13%, 그다음에 1980년대는 40%, 1994년도엔 44%, 1925년에는 60%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90%가 지금 거의 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생산 방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소규모 수공업에서 대규모 기계공업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변화. 뭐, 이건 19세기 얘기니까 증기기관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 공업화, 뭐 일자리를 위해서 농촌 인구가 유입될 방식이었죠. 이런 것들이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을 가져왔고, 그래서 어떻게 주택 기반 시설, 생활 편익 시설 부족으로 환경 오염, 뭐 자연의 훼손, 그러니까 막 짓고 사니까 도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도시, 그러니까 도시가 공급과 수요의 발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 개발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계도. 음, 자, 우리는 도시 개발의 필요성, 도시화 단계와 도시 개발의 수요. 아까 왜라 그랬죠? 사람이 모여 살고 이제 뭐 그 환경이 맨 처음에 나빠진다 그랬죠? 모여 살기 시작하면. 자, 도시화 단계를 거치면서 주거 환경의 정비와 개선. 우리가 이제 19세기나 이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흑사병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왜 생겼을까요? 뭐 쥐,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모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 해충,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변하는 이런 생활 오하, 그러니까 하수, 오수 이런 물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정화를 하거나 이런 개념이 없어서 그냥 강에다 다 버리는 식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강이 점점 더러워지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거기서 퍼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맨 처음에 뭐 사람들이 한두 명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버리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됐죠. 왜? 아니, 그 버려도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게 더 빨랐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 정화로서는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너무 모여 살았나? 좀 떨어뜨려 놓을까? 어떤 방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설을 갖출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화 단계, 이건 미국의 개념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1990년대 한참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뭐 일기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분당, 일산, 판교, 아예 판교는 그 나중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교통이 좀 편안해지니까 요것들을 좀 분산해서 직접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좀 도시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밖으로 빼는 시설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시 내에서는 뭐 그린벨트 외에는 더 이상 공급할 토지가 없다 이런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재로 우리가 지하철도 놔주고 도로도 뚫어주고 이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기 살아도 서울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시작하면서 좀씩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근데 반도시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우리가 얘기했죠. 예전에는 소규모 그 공업 도시들이 도심 내에 있었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업지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외곽으로 뺐죠, 얘를. 그러면 그 안에 도심의 빈 지역,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판자촌이라 그러는 좀 되게 난립해서 지은 집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지은 집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게 빠져나갔으니까 요걸 통합해서 어떻게 좀 잘 지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반도시화의 단계라 그런 것이고, 재도시화의 단계.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서 교통 여건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서 도심 상업 지역 내 보행자물 조성하고 사회 하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죠. 뭐 왜? 외곽으로 빼봤더니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가니까 교통 문제, 트래픽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출퇴근이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고 그럼 하루에 4시간을 출퇴근하는데 쓴다는 이야기죠. 그럼 24시간 중에 4시간 의외로 이게 큰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8시간 근무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위해서 벌써 12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저녁 먹고 모여 살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가 또 잠도 한 7시간 정도 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을 뜨고 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지니 다시 역으로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죠. 아, 뭐 외곽에 있는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얘기죠. 외곽에 있는 그 새로운 그 신도시들을 공급할 테니 좀 참았다가 나중에 사라. 뭐 영끌해서 집을 사지 마라. 30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솔직히 똘똘한 한 채 강남 뭐 최소 인서울 안에 있는 집을 사려고 노력하는 이유들이 예전에는 그냥 먹고 살면 돼라는 개념에서 요새는 보통 그러죠 우리들이 나는 딴 거는 포기해도 나는 내 인생에서 뭐는 못해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결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애를 낳고 뭔가 이런 길러야 되고 이런 부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 보통 뭐 그걸 싫어한다는 표현도 이제 뭐 포
뭐 3포, 4포, 5포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포기한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포기하기 싫은 것들을 이제 안 포기하는 것이죠. 결혼 대신 난 뭘 하면서 살 거야 라는 것들이 인식이 강해지면서 좀 그런 것들이 사회적 경향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도시 개발을 한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공급과 수요 정책을 만들면 지금같이 좀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계신 국토부 장관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사회에 대한 개념의 인식의 부족이 좀 많지 않을까. 우리가 도시 계획 뭐 이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선점할 수 있으면 어, 여러분들이 이쪽 그 업계에서는 아마 탑을 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뉴스를 보고 분석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나 단지 물리적으로 이제 뭔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요구가 더 커졌나 뭐 단지 집,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16평짜리 아파트에 살래? 수원에서 24평이나 40평대를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수원에서 40평대를 산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떨까요? 서울에 16평짜리라도 나 혼자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아니면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생기니까 어, 도시 개발을 할 때 그런 개념을 잘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반영을.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포함 안 된 상태에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이런 도시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물리적인 과거적인 접근 방법으로 하기에는 요새는 좀 너무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도시와 단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 도시는 인간 활동의 직접지로 재화 서비스,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소량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러한 활동을 도시 성장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도시 공간을 새로 창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신석기 시대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태동됐고 17세기에는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뤄서 도시 성장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요 당시엔 철도였지만 다양하게 비행기도 나오고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국제화, 지식산업화 단계로 바뀌어가고 있죠. 지금 도시 지역의 인재 양성과 훈련, 도시 내 지식 네트워크 형성, 산학 연계, 기술 개발, 도시 산업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도시 발전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UCT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요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도시가 발전해 나갈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맞춰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수요가 있을지,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도시화 단계를 보시면 도시화, 그 다음에 교회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반도시화, 재도시화를 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화는 도시, 인구 집중, 그 다음에 농촌은 인구 감소, 노동자 거주지, 공장 인근 지역이 발달하고 도시 개발이 집중됐고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요한 도시 문제로는 주거 환경 정비 개선, 막 쓰레기 쌓이고 오줌똥 막 이런 것들이 막 냄새나게 썩 쌓이고, 하천 쪽으로는 이제 막 그 생활하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할까, 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좀 어, 그 해결을 할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밀집도를 좀 떨어뜨리자. 그래서 교회화, 그럼 좀 바깥으로 빼자. 그래서 인구 집중, 뭐 주민소득 증가, 그러면 우리가 좋은 환경을 찾게 되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생기고, 교외 지역에 우리가 신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곽도시 개발을 진행하죠. 그거에 대한 핵심 과제는 뭐였을까요? 우리나라가 이 신도시들을 보면 어, 외곽 순환 도로를 끼고 다 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는 내부 순환도로, 외곽 순환도로, 이 두 개의 큰 환적 고리를 가지고 모든 도시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이 일단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각 그 세대별로 뭐라 그러지? 그 차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이런 것들이 돼야 교회화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뭐 그쪽에 집이 많고 뭐 이런다 하면 교통이 발달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뭐 만들어 놔도 수요는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교통과 그 각 개별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고, 반도시화, 뭐 후기 산업 사회로 이제 들어간다 그럼 이제 2차 공업보다는 3차 비중이 증가하고, 소득이 더 향상되고, 여기 자가용이요, 그다음에 주거 입지 선정에서 직장 근처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출근에 2시간, 퇴근에 2시간이면 하루 4시간 이 소모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 다음에 요때부터는 이제 조금 노인분들은 난 옛날이 좋아. 그래서 귀농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술이나 이쪽에 가셔가지고 텃밭 기르시면서 뭐 조용히 생활하시고 싶은 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주요한 도시 문제가 나오죠. 기존 도심부의 쇠퇴가 나오고, 뭐 유휴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의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공장지나 이런 것들 재개발하면서 반도시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재도시화, 뭐 이렇게 보면 아까 공업지역이나 이런데, 그리고 그 예전에 있던 주거가 안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여건 개선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을 하고, 어, 뭐 솔직히 상업 지역 내 보행자물 조성 이런 것들은 현상이지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회 하부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인구가 어떻게 다시 도시로 돌아올 것인가? 왜? 너무 밖으로 빼니까 도시가 너무 비어서 공동화라 그러죠. 비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도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재도시화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도시개발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대상지 특성, 개발 규모, 관련 제도, 시행 주체, 토지의 취득 방식, 개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개발이냐, 소규모 개발이냐, 요 구분 기준에 따라서 이제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겠죠. 큰 거를 한다. 그러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규제를 받는 것이죠. 시행령 55조. 도시지역, 주상공, 뭐 자연녹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비도시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 농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요런 1만 제곱, 3만 제곱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요런 거는 좀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의 제외되는 것들은 도시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쪽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 받고요.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뭐 도촉법 있죠. 뭐 도시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그 받고, 우리가 소규모라고 더 소규모로 할 때는 뭐라 그러죠? 그냥 도시 재생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물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거기를 개선해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좀 나눠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거상업 녹지,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공업,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비도시죠. 왜? 단위가 크면 비도시예요. 30만 제곱 정도는 돼야지 도시를 만들 수 있으니까 1만 제곱미터면 뭐 이제 주거 상업 녹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가능한 한 그 저거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종류와 개발 방식, 신개발 대규모 개발이죠. 뭐 소규모 개발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토지 개발 및 절토, 성토를 해서 우리가 토지공사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털을 닦았죠. 옛날에는, 지금은 LH공사라 그래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쳐져 있는데 옛날엔 토지공사가 들어가서 다 합치고 이제 뭐 털을 닦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막 저것들을 나눠주죠. 그 도시 기반 사서 뭐 상수, 하수 이런 시설들을 다 깔아 놓은 다음에 택지를 이제 파는 것이죠. 일반 개발 회사들한테, 무슨 건축 회사들한테.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LH 주택공, 옛날엔 주택공사가 받아가지고 주공일에는 아파트를 져서 분양을 일반인들에게 했고 소규모 그 주택들을 공급을 했고, 옛날에는 그 정도를 질 건설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개발은 이제 토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조성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공사가 먼저 들어와서 터 닦고 이제 대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보통 건축 회사가 있죠. 그때는 건축물 이제 주체자로부터 해서 이 부지나 대지를 매입해서 임대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 종합 개발을 하면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개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주택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의 개념을 보시면 기존 도시와 뭐 경제 사회 변화의 여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각 가정에서 뭐 돈을 좀 번대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 및 도시시설의 노후화, 공공시설의 과부족, 도시 환경 등 도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시가지 일부를 개보수라 그러죠. 하고 재건축, 시설 확충을 하는 개발 행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고민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뭐 마지막 로또다 그래서 제일 강남에서 남아있는 게 음마 아파트 혹시 아시나요? 음마 아파트? 저는 이 정부나 그전 정부나 여러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들, 음마 아파트에 어, 투기를 위해서 사신 분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재개발을 하면 막 투기가 일어나고 뭐 이런다. 그래서 재개발을 막아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최소한 40에서 60% 이상, 한 5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원래 거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셨던 분들, 여러분 뭐 강남 뭐 이런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강남은 질퍽거리는 비포장 도로도 있었고, 좀만 더 가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골에 가면 느낄 수 있는 정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 그런 분들이 거기 옛날에 처음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판 거죠. 싼 가격에.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 살았고, 그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지금 너무 오래돼서 막 설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개발을 좀 하고자 하는데, 물론 투기 세력이 없지는 않아요. 보통 도시 개발을 하면 한 30에서 40% 정도는 투기 세력이 끼어들기 마련인데,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개발을 막아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주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봐요. 어차피 그런 투기 자본이나 뭔가 자본들이 들어와야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 그냥 도시 개발 있는 걸 부시고 너 돈 더 내. 그래서 내가 그럼 집 져줄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내가 왜 재개발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근데 투기 세력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돈을 조금만 내십시오. 우리가 좀 더 높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자부담금이라 그러죠. 자기가 내는 돈을 최소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개발이 되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개발이 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필요성은 도시 성장이 있었고, 도시 공간의 구조 재구성이 필요하고, 건축물의 경제적 수명, 건물의 수리 개조 대체가 필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개발의 목적은 주택 및 물리적 시설의 분량, 노후화를 개선하는 것이고, 어, 교통시설, 교통체계 정비,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 공원, 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적정 배치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사회와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면서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자부담금이 생기냐? 지금보다 뭐 높은 층수를 올려달라 그러죠. 그분들은 그걸 팔아서 자기의 내는 돈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고 사람이 많으면 그쪽에 교통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를 해줄 때는 우리는 그 도로를 이렇게 니네가 그러면 이쪽에 그 단지 내에 접하는 도로 및 뭐 요 정도에 대한 도로 폭을 늘리는데 니네 이렇게 뒤로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공으로 기부 체납해.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해서 좀 의외로 많이 들어요. 그런 비용들이. 그리고 학교도 해야죠. 어린이 공원 꼭 들어가야죠. 뭐 우체국 기반 시설 나쁘면 안 들어오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해야죠. 주민센터도 만들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냥 내 돈 내서 내가 지을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투기 세력이 일부 안 낄 수가 없어요.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국가도 어느 면에서 보면 투기 세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얘기는 좀 심한 얘기긴 하지만 왜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 받아서 공공 서비스를 그 준다고 하고 허가권을 내주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선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게 이제 공공을 위한 제재, 뭐 제재라기보다 공공을 위한 투기냐, 뭐 아니면 개인을 위한 투기냐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공공을 위한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재개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정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 만약에 업종에 종사를 하신다 그러면 재개발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간적 범위로 해서 개별 필지 단위, 건축물 재개발, 그 다음에 가구 단위, 블럭, 한 블럭을 재개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개발. 지구 단위는 뭐 이 블럭을 한 네다섯 개 묶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대상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주거지의 재개발이 있고 상업 및 업무지구 재개발이 있고 공공시설 정비의 재개발이 있고 뭐 개발 시행 방식에는 전면 싹 부시고 다시 쳐 이게 있고 수복 재개발 어느 정도 내 요거는 어느 정도 살리고 나머지를 재개발하자. 보전 재개발 보전 재개발이라는 말이 좀 이게 어려운데 어느 정도 남기고 나머지 지역 주요 뭐 역사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은 좀 두고 고2를 고밀도 개발해서 여기를 좀 보존하는 방식을 취하자 이런 얘기예요.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민간합동개발이냐 뭐 3섹터 개발이냐 이건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취득 방식, 전면 매수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혼용 방식이냐, 뭐 신탁 개발 방식이냐. 환지냐, 전면 매수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신탁 재개발은 이거를 그 다른 은행이나 이런데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좀 더 부정한 손이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신탁 개발이에요. 뭐 용도에 따라서는 택지 개발이냐, 공업지 개발, 관광지, 유통산업, 복합 개발이냐.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개발에 관한 법률, 요런 것들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각 어떤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뭐 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요런 것들을 좀 법적으로 따져서 어느 게 들어갈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은 나중에 하면서 부분 부분 다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뭐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다 끝까지 잘 들으시겠지만 제가 뭐 그냥 틀어놓고 있는 학생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수업 제일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엔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디에 들지는 몰라요. 뭐 단어를 하나 말씀드려주면 그 제가 올리는 URL을 따라 들어가시면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다가 학과, 학번, 이름 이렇게 써가지고 어, 그 확인을 해주셔야 이 분이 제대로 수업을 들었다, 이 학생이 제대로 수업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음, 이로서 강의를 참 그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당일날 들으셔야 되고, 당일날 그 주제어 남기셔야 되고, 9시 30분부터 45분까지 그 저한테 단톡에다가 이름, 학번, 그러니까 이름, 학과, 학번을 넣어 주셔야 출석이 인정되고요. 그 이후에는 당일 이후는 무조건 지각 처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3일이 지나면 결석 처리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댓글도 남겨주셔야 되고, 그 나중에 그 제가 이 수업 끝에 말씀드리는 주제어 같은 경우는 개별톡으로 넣어주세요. 이게 단톡에 올리면 그걸 보고 그냥 카피해서 넣으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뭐 이거를 듣고 안 듣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번 학생들끼리 싸움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단톡에 올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개인톡으로 올릴 거를 단톡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조심을 하고 이게 수업이 이게 길지 않은 수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좀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좀 편안하게 듣고 그렇다고 시험이 무지 어렵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이 뭐 시험이 그렇게 무지 어렵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제에 맞는 자기 생각을 잘 쓰시면 좋은 점수를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주제라는 거와 본인의 생각,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게 꼭 포함됩니다. 그냥 쓰신다고 점수를 다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번 주 주제어는 그 가을 장마로 하겠습니다. 요즘 뭐 갑자기 여름에 장마가 길다 그러더니 안 오고 갑자기 가을에 장마가 많이 오고 있는 편인데요. 일단 요번 주 주제어는 가을 장마로 하고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네요. 저도 이제 몇 주 전만 해도 2학기 되면 대면 수업을 준비해라 이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또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더니 또 비대면으로 가게 돼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강의실에서 얼굴 보면서 강의하시고 서로 공감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또 이렇게 강의하다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하면 좀 쉴 수도 있는데 이런 인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소통이 안 돼서 저도 답답한 마음은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요. 어쨌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즐거운 한 주 보내